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동에서 나고 자란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했던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시댁에 갖다 바치면서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걸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성수동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한창 잘 될 때는 직원이 20명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갑자기 공장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저는 그냥 사업이 안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지는 그때 이미 의류 제조업이 더는 오래갈 사업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건 시간 문제다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는 공장을 정리한 돈으로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셨어요. 처음엔 다들 무모하다고 했대요. 공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을 한다니까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워낙 신중하고 묵묵한 분이시라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과 맞물려 지금의 건물로 자리 잡게 된 거였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도 딱히 풍족함을 티내며 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셨고 저한테도 늘 돈 있다고 티내고 다니면 사람이 우스워진다 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학교 다녔고 공부도 제가 좋아서 열심히 했던 것 뿐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저는 정말 독하게 공부했어요. 도서관이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는 게 일상이었고 시험 기간에는 며칠씩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죠.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매달렸어요. 그 장학금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제 힘으로 뭔가 이뤄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민수를 처음 만난 게 바로 그 도서관이었어요.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기였는데 저랑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늘 늦게까지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저 사람도 참 독하게 하네 싶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졸려서 엎드려 잤었나 봐요. 일어나 보니 누가 제 자리에 캔커피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게 민수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고 시험 기간이면 서로 모르는 문제를 봐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제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죠. 가끔은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웃어넘겼어요. 졸업할 때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죠. 민수는 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과시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죠.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는 굳이 먼저 말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집안 사정 같은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연애는 졸업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도 직장을 잡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가끔 민수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시어머니 될 분은 저를 보면서 우리 민수가 알뜰한 색시 잘 만났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제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 다니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애 4년차에 접어들면서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네 집에서는 저희 집에 대해 딱히 깊게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장 다니는 딸이겠거니 하는 정도로만 짐작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저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늘 그러셨으니까요. 네 살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시댁이든 어디든. 우리 집 형편 가지고 유난도 유세도 떨 필요 없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검소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비싼 옷 한 벌 없으셨고 어머니도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건물이 있어도 그건 아버지의 재산이고 어차피 결혼은 저희가 하는 거지 집안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드러내지 않았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서는 예단이나 혼수에 대해 크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형편에 맞춰서 조촐하게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배려가 아니라 저희 집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전제가 깔린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크게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되셨고요. 그래서 서로 부담 갖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진행하자는 거였죠. 나쁠 거 없었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양가 모두 부담 없이 조촐하고 단출하게 치러졌어요.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캔커피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잘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시댁이 멋대로 짐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골마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두 얼굴을 숨기고 있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민수는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우리 살림은 내가 벌어서 굴리는 거잖아. 당신 월급은 당신이 알아서 써도 돼. 듣기엔 배려처럼 들렸어요. 실제로는 제가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요.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용돈 조금 드리는 거였죠. 50만 원 정도 드리다가 어느 순간 행사 때나 특별한 날이 되면 100만 원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엔 매달 드리는 생활비가 200이 되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남편이 한 번씩 우리 어머니 나이 드셨잖아 이제 라고 말하면서 그냥 생활비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신혼 초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는 꽤 괜찮았어요. 평온했고요. 남편이 퇴근하면 제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댁 쪽에서 시작됐어요. 첫 명절부터 그랬어요. 저는 새벽같이 가서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참견만 하셨죠. 야, 그렇게 부치면 시커멓게 타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손이 야물지가 못해.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묵묵히 다시 붙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게 명절이면 의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시누이도 남편 옆에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명절상을 다 차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한 번씩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 깎아내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일은 잘해.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만났으니까 이 정도지. 이 정도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들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칭찬인지 면박인지 헷갈렸죠. 대기업 다니는 아들 만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제가 그걸 감사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 무렵 신우의 영숙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회사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몇 달을 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카페 창업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도 사진 잘 나오는 카페 하나 차리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우리 영숙이가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미 다 된 사업처럼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시누이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회사도 몇 년 다니지 않고 그만둔 데다가 모은 돈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써버린 뒤였거든요. 마음과 계획만 있는 거였어요. 자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성수동 시세는 만만치 않았고 시누이는 몇 번이나 좋은 자리를 놓치고 와서 속상해했어요. 요즘 성수동이 많이 뜨는 자리가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어요. 너는 성수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서 거기서 평생 살았다는 얘긴데 인맥 하나가 없어? 영숙이 가게자리 하나도 못 구해주냐는 말이야. 사돈어른도 거기서 평생 사신 거 아니야? 어쩌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인맥도 하나 없니? 저는 당황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 동생 지은이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건물 1층짜리를 시세보다 한참 낮춘 가격으로 시누이에게 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작 좀 알아봐 주지. 뭘 그렇게 오래 끌었어. 영숙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더 빨리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꼴에 아는 사람은 있었나 보다.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무언가를 해드려도 당연한 일이 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제 잘못이 되는 구조가 그때부터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카페가 자리를 잡으면서 손님이 꽤 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저를 앉혀놓고 영숙이 카페가 잘 되니까 이번엔 좀 늘려야 한다는데 인테리어 비용 좀 보태줄 수 있지? 너는 잘 나가잖아. 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을 바꾸셨죠. 너 능력 있다면서 이런 거 하나 못 도와줘? 가족끼리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못 쓴다. 영숙이도 대기업 다니는 오빠 덕 좀 봐야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지만 괜히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한두 번은 더 보태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원비와 검사비, 비급여 시술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하루하루 청구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만 건강하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께서 한번 쓰러지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 달은 생활비를 조금 늦게 보내도 될지 여쭤봤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아니 그깟 일로 생활비를 늦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난 어떻게 사니?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을 떨어.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갈 사람은 갈 때 되면 다 가는 거야.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생에 미련을 둬봐야 뭐하니? 심장 안 좋다며. 그럼 요양병원에 누워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시라고 해라.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제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그 순간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저런 거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네가 틀린 말했니? 어차피 자식들한테 집만 되는 거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괜히 병원비다 뭐다 정신 팔지 말고 생활비나 제때 보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통화 내용을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엄마가 원래 말을 좀 험하게 하셔서 그래. 나쁜 뜻은 없으셨을 거야.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는 그 반응에 더 큰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어요. 입원한 지 보름 만에 퇴원하실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만 않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 일을 겪으며 마음이 짠해져서 조만간 다 같이 모여 아버지 칠순을 제대로 챙겨드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시댁에도 그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래도 진심 어린 마음일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열린 그 칠순 잔치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그 흔쾌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알게 되었습니다. 칠순잔치날은 날씨가 유난히 맑았어요. 원래는 그냥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밥 한 끼 먹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일을 다들 마음에 담아두셨는지 자연스럽게 작은 한정식집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잔치로 커졌어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함께 모였고 다른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죠. 아버지는 여전히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도착하시자마자 아버지께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셨죠. 사돈어른,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셔서 친순 잔치까지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별 말씀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다정한 말투를 들으면서도 며칠 전 전화로 들었던 그 말들이 자꾸 떠올라 속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좋은 날이니 일단은 꾹 눌러 참기로 했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께 내미셨어요. 사돈어른 약소하지만 받으세요.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받아 옆에 두셨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슬쩍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으셨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비웠다가 복도 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구석에서 소곤거리는 걸 듣게 됐어요.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죠. 엄마, 5만 원 넣은 거예요? 어차피 기력 다 빠져서 결결되는 영감탱이한테 칠순에 5만 원도 많이 쓴 거다. 그 돈 아껴서 영숙이 카페 원두값이나 보태주자. 엄마,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그 건물 건물주예요. 영숙이 카페 차린 그 자리요. 그거 장인어른 건물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성수동에 건물 몇 채 있어요. 영숙이 가게도 사실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받은 거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반은 제 몫인데 이럴 때 좀 더 잘 보여야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어요. 넌 그걸 알면서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렇게 부자라고? 사돈댁이 부자라고 말을 했어야지. 쉿, 목소리 낮추세요. 티나게 행동하면 괜히 의심만 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한 거예요. 어머니도 티나게 할까봐 안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미지 좋게 그냥 가야 돼요. 이런 날일수록 봉투에 더 넣었어야 한다고요. 너 그걸 언제부터 한 거야? 대학 다닐 때부터 소문은 있었어요. 지원이 아버지가 그쪽에서 건물 몇 채 갖고 있다는 얘기. 근데 결혼 앞두고 확실히 하려고 등기부등본 몇 번 떼봤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 채 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으이그,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이 자식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를 본 거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장인어른 심장 쪽 안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입원까지 하셨고 얼마 안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일부러 만든 거고요.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빨리 더 챙겨서 다시 해주세요. 몇백은 하라고 말한다는 게 제가 깜빡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는 걸 참아가며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었고 그 자리에 더 서 있다가는 제 발로 들어가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숨긴다고 숨긴 것은 아니었지만 다 알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했다는 게 소름 끼쳤죠. 아버지 심장 안 좋으신 거를 기다린 사람처럼 말하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오늘 잔치 잘 끝난 것 같지? 잘 끝났어.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따지고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안다는 사실을 들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어요. 입으로 따지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요. 신우이의 카페부터 매달 보내던 생활비까지 하나씩 조용히 분명하게 끊어낼 차례였어요.
칠순잔치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출근도 똑같이 했고 남편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 지은이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우리 신우이 카페 계약 말이야. 재계약 시점이 언제지? 언니 다음 달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이번에 재계약할 때 조건 좀 바꾸자. 시세에 맞게, 아니다. 시세에 맞게 불러대 더 많이 불러도 되지? 최대치로 불러줘.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칠순잔치날 들었던 얘기를 차분하게 전해줬어요. 지은이는 듣는 내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진짜 너무하네. 그동안 우리가 봐준 게 얼만데. 알겠어, 언니. 시세대로, 아니 최대치로 다시 산정해서 통보할게. 한 달이 지나고 재계약을 끝냈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신우이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이게 뭐야? 갑자기 월세를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나 이번에 인테리어도 새로 했는데 엄마한테 하소연하니까 그거 언니 아빠 건물이라면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더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재계약부터는 시세대로 받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무 낮게 받았더라고요. 언니, 진짜 왜 그래요? 가족끼리 이런 거 너무하잖아.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정작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헛헛하게 느껴졌죠. 가족이니까 그동안 반값을 내줬던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시세대로 받을게요. 자리 잘 잡았잖아요. 언니, 나 인테리어 하느라 지금 돈 없단 말이에요. 아, 정말? 다시 재투자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대출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나가라고 통보 안 한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신우이는 노발대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영숙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월세를 그렇게 올리면 걔는 어떻게 장사를 하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니네 아빠 건물이잖아.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양심이 없잖아. 어머니, 그동안 시세보다 한참 싸게 받았던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받으려는 것뿐이고요.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칠순잔치 날 어머니랑 민수씨 복도에 사신 얘기 다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재산 얘기, 5만 원도 아깝다는 얘기, 빨리 죽으란 얘기요.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떼봤다는 얘기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죠. 어머니도 어차피 다 알고 계시고 말하는 판에 저까지 모른 척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다 들었다며? 응, 다 들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그 자리에서 따졌어야지. 내가 왜 따져야 하는데?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 몰래 뒤에서 우리 아버지 재산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미 당신 속내를 다 알았는데 따지고 말고 할 게 있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그렇게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10년을 넘게.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 5만 원 보낼 거야. 뭐 할 말 있어? 정 보내고 싶으면 당신이 대기업 다니니까 200만 원 보내드리던가. 뭐? 5만 원을 보낸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칠순에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럼 매달 생활비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동안 내가 바보같이 너무 많이 챙겨드렸어. 5만 원이면 될걸. 그리고 매달 드린 건데 평생에 한 번 하시는 우리 아빠 칠순에 5만 원이 뭐니 정말. 나한테는 매달 200만 원 받아가시면서. 야, 그건 다르잖아. 그게 무슨 억지야. 억지가 아니라 똑같은 논리야.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억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민수는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말해봐.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썩 잘해준 것 같지 않은데 왜 내 말 틀렸어? 이제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똑같이 보여줄 차례야.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고 윽박 지르시다가 나중에는 사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시누이는 결국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때문에 쉽게 가게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오른 월세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시세에 맞춘 월세는 생각보다 훨씬 부담스러웠고 결국 매출 대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내어줬던 것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졌는지를 떠올리면 이 정도쯤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신뢰할 수 없었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끝내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런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자세였어요. 정이고 사랑이고 남아있을 때나 먹혔지 지금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똑바로 들은 이상 정신 차리고 듣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마음을 굳혔어요. 이 결혼을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저는 그렇게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했죠. 다행히 결혼 생활 동안 제 명의로 유지해온 것들이 많아서 복잡할 것 없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 크게 나눌 것도 없었죠. 남편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제.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그런 거지 나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같이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 세고 있었던 거. 나는 그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에만 신경 쓰는 거 알고 있는데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끝까지 잘 숨기지 그랬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시댁 쪽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칠순잔치날 녹음했던 파일이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자리에서 힘을 실어줬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지금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혼자가 됐지만 외롭진 않아요. 아버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게 됐고 요즘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정정해지신 것 같아요. 가끔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한테는 요즘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동생 지은이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건물 관리도 돕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해요. 지은이는 가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그래도 그때 빨리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그 말에 웃으며 동의해요. 정말 그때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시누이는 결국 카페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시원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마음이었죠. 이미 제 삶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분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정작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제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동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저울질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아무리 돈이 탐났어도 생각만 했다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말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참는 것이 언젠가는 정당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